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여러분 제 음성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으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님들 만나 뵈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행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행정사 자격을 받고 우리 대한행사회에 또 교수로 이사로 임명을 받아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먼저 서게 된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보다 부족한 면도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대한행정사회가 지난 6월 10일 출범을 해서 이제 그동안 8개 협회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로 우리가 만나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종로 한복판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종로 한복판에 바로 하나로 빌딩입니다. 하나로 빌딩에서 우리가 8개 협회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뵌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배성미 부장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행정사와 관련된 문제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간단히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문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참 사무관으로 공직을 출발해서 한 근무하는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1회 때 행정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1회가 2013년도죠. 그래서 1회 때 제가 이제 행정사 자격을 받고 1회 1기로 2014년도 초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본 소양 교육을 또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 교육이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기본 소양 교육 1주간 또 실습 교육 한 3주간 해서 한 달여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서울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고 서초동 법원 앞에 행정사 사무소 소망 행정사 사무소를 내고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실에 이렇게 교육장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마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교육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사로서 일해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공직에도 한 10여 년 근무하다가 또 이제 행정학 석박사에서 바로 이제 법정대학의 교수로 또 초빙받아서 갔습니다. 그 법정대학의 교수를 끝내고 요즘에 정보화 시대 또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교육자로서 첫 시간에 서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강연은 대한행정사회에 초대 이사 및 교수로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출입국 관련 행정사의 이제 대표 행정사, 대행 행정사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 행정심판 사무소 대표로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행정에 관한 일들을 많이 자문도 해주고 고문도 해주고 합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 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0여 기업 진단 지도도 하면서 거기 가서 행정에 관련된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법인, 행정사 법인 회사인이 인천 송도의 국제도시에 크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저한테 자문위원 또 교수로 위촉을 해서 실제로 많은 얘기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사들이 이렇게 지금 큼직큼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로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저의 교육을 받고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행정사 법령 제도 2에 이 강의에 대한 강의 순서는 행정사의 정의, 과연 정의가 뭐냐, 또 비전, 목표, 자세. 제가 왜 이런 관계를 여기서
하냐면은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이제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들하고 또 교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그 행정사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걸 특히 첫 시간에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행정사의 윤리 자세도 물론 행정사법 설명할 때 행정사의 윤리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잠깐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행정사가 과연 어떤 거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알아야 될 주요 법령. 우리는요 행정사법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우리 국가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종합적으로 알아야 예를 들면 헌법을 알아야 또 우리 행정사 토지보상 업무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을 알아야 법인 설립이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통해서 행정행위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주요한 법령 문제 또 행정제도와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법 윤리 여기서 행정사법 중심으로 행정사와 관련된 행정기본법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행정절차법, 민원행정처리법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해보니까 한 2시간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첫 시간에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각 분야별로 나갑니다. 제 강의 이후에는 예를 들면 뭐 국가 유공자 업무,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또 민원행정 업무, 또 이제 출입국 관련 업무, 사실조사 업무, 우리 행정사 뭐 다양하잖아요. 우리 특히 일반 행정사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제가 이제 우리 행정사법 제6조에 2조 6항에 보면은 바로 국민 상담, 자문 상담해주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게 우리 행정사법의 목적이니까 바로 이것이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업 컨설팅, 창업에서 컨설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까 마틴 부버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무엘 율만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도 시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를 쓰고 시문단도 등단해서 시도 이렇게 쓰고 합니다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법학 행정학을 하다 보니까 또 문학도 해야 행정산업사의 사회 다양하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제가 이제 문화예술관광부의 저작권 문제도 여러 사건들을 해결을 해봤어요. 저작권 문제. 이것도 바로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에 대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시를 한번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바로 이상이나 꿈이나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거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열정이 없으면 사실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힘든 때 그렇죠? 물론 요새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임 또 개인 간의 거리는 완화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 앉아 계신다는 것 이것만 해도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젊게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제 공직에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공직 교수 또 총장 바로 은퇴하고 임기 마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 행정사 제도가 시작이 돼서 바로 처음 아주 기쁨으로 참여했어요. 지금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행정사 오신 걸 정말 잘하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젊고 기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행정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행정사는 뭐입니까? 행정이라는 것. Public Administration. 그렇죠? 미니스타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무관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제 야간부는 사무관급 이상만 응시 자격을 줬어요. 들어갔어요. 교수가 처음에 행정학을 소개하는데 물론 대학에서는 법률학을 전공해서 이제 법학을 했습니다만은 대학원에 가서는 이렇게 행정학을 하는데 행정학을 소개를 해요. 행정학은 미니스타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다. 미니스타가 뭡니까? 목자라는 의미도 있고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관. 바로 행정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 교육받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장관님들도 많이 옵니다. 장관, 차관, 국장, 공직의 여러 분야에 각 직책에 있던 분들. 그러는 직급을 가지고 제가 논하지는 않습니다. 하위직이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 섬기는 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직이 귀중합니까? 공직만이 귀중한 게 아니라 행정사에 관심을 갖고 시험에 합격해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기 시험에 합격해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시험. 행정사, 아이고, 계시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전부 공직자이신 줄 알고 제가 손들었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시험 출신들에 대해서도 서울 법학원에서 제가 법률 행정학을 시험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험에 합격하고 오면은 또 제가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제가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행정사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공직자 출신들은 조금, 이게 한번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좀 사무실 얻어고 좀 편안히 하자 이런 마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러나 시험 출신들은 아주 그냥 열심히 해요. 죽기 살기.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시험 출신이나 공직자 출신이나 우리가 하나로 행정사협회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행정사 업역을 넓히는 데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행정사를 행정법률가다 이런 용어도 써요. 왜? 일본에 가니까요. 제가 일본에 2017년도 8월 달에 일본 총무성 초청을 받아서 행정사협회 일본 행정사 제도를 전부 연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연구된 걸 논문으로 써서 국회에서 발표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일본에서는 행정사를 뭐라고 하냐? 가해 법률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종로 일가입니다. 종강역인데 그 일가, 거리 가짜죠? 가해 법률가, 가해 변호사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가라는 게 거리 가짜니까 마침 좀 크게 이렇게 권위는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들과 가장 거리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행정사회도 지금 마을행정사로서 각 시군구청의 지방자치단체에 나가서 봉사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가해법률가. 저는 행정법률가다. 일본을 딸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일본 행정사 제도가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갔다 온 겁니다. 가서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연구한 겁니다. 가해법률가. 오늘 행정법률가입니다. 최고의 법률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게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행정학, 석박사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와 딱 맞는 학문을 또 전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공무원 경력과 법정대학 교수 경력과 온라인 시대 또 사이버 총장 경력과 이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가 너무 저한테 맞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전공 안 했어도 행정은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 정부 각 부처만 보더라도 행정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돕고 협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행정사법에 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편익도모, 그렇죠? 행정제도의 발전, 이게 바로 주 목적입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바로 행정사법 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바로 민스타,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국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대한행정사의 발전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로 된 우리 대한행정사에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김병덕 우리 교육연수원장도 많이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좋은 얘기, 아주 비전 있는 얘기. 그런데 제가 행정기본법을 조사하다 보니까 일단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5천여 가지의 국가 법령이 있어요. 자, 그동안에 행정에 관한 법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에 관한 법이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4,600여 가지가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천여 가지 중에 4,600가지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럼 행정사의 업무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법들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을 만든 겁니다. 바로 지난 9월 24일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 3월 23일
이제 3월 24일 그때 당시에 재정 공포가 돼서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서 이번 9월 24일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따가 행정기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에 관한 법이 이렇게 많아요. 그 많은 법을 원칙과 또 공익과 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 통합을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기본법에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은 이렇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귀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븐 버글레스, 이거 행정사 자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자세도 이제 정했지만, 자, 우리가 행정사로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행정사로 성공하려면은, 바로 이것은,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미국의 하버드대학 하면 뭐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이죠. 세계적인 대학인데, 성공증후군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성공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야 성공해야 된다. 성공한다. 언론이스, 외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외로워하지 마라. 여러분 행정사를 처음 하시다 보면 좀 외롭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공직에서 다 하다가, 그렇죠? 여러분도 공직 고위공직도 있고 뭐 하다가 다 혼자 사무실 차려가지고 있다 보면 외로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서 있다가 또 법전대학 교수 있다가 사이버대 총장 할 때는 뭐 비서들이 다 해주고 기사들이 다 해주고 다 이렇게 교수들이 뒷바라지죠. 이런 온라인 교육도 저희들은 방송실이 다 있었습니다. 방송 제작실. 철저히 그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또 방송을 해서 강의 듣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다 대입받고 하다가 행정사 사무소를 차리니까 외로워요. 고객이 오면 내가 차도 타다 주고, 그렇죠? 섬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생들이 우리 사무실에 한 30-40명씩 들어왔습니다. 실습생도 오고 기본소양 교육도 했습니다. 처음에. 한 3-4년간 거의 저희 사무실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그 교육생들을 섬기는 자세로 했어요. 그걸 외로움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로 했습니다.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어로간스, 교만하지 말아라. 이건 아까 우리 섬기라 하는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학에서는 권위는 같되 권위주의는 갖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행정사로서의 지식과 모든 걸 갖춰서 행정적 권위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갖지 말아라. 권위주의란 뭡니까? 교만한 거죠. 그렇죠? 윗사람한테는 아부자라고, 아랫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특히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요. 제가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 행정도 앞으로 남북한 대비실, 북한도 보니까 상당히 권위주의 문화예요. 거의 권위주의 행태가 많다고 그래요. 윗사람한테는 아버지라고 아랫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권위주의는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북의 행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남북관계도 알아야 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드벤처 시킹, 절대로 모험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공직하고 나와서 어떤 모험, 저도 그랬어요. 행정사 업무 들어올 때 아주 모험스러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거 해달라 그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영업정지 아주 큰, 매출이 한 달에 몇 억씩 그냥 되는, 그 영업장인데 정지를 당했어요. 가져왔어요. 이것만 해결해주면, 영업정지 당했는데 이것만 해결해주면, 아주 뭐, 보수는 얼마나 주겠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서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이 보면은 또 행정기본법에도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그렇죠?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기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런 게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2-3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모험에서 그걸 얼마나 준다고 하니까 할 자신 있으면 또 해야 돼요. 그렇죠? 2-3일 내에 만약에 행정심판서 못 써서 제출도 못하고 쓰려면 그냥 씁니까? 법도 연구해야 되고 다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료조사. 그러려면 아무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거부를 했어요. 이런 모험들. 또 어디 뭐 좋은 자리 줄 테니까 와라. 뭐 별 모험도 많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애들탈이 요즘에 자꾸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성폭력 관계, 이런 게 성관계, 우리 뭐 행정사님들이야, 저는 행정
공직도 교수 이렇게 하다 나오니까 사실 사람들이 일단 신뢰를 해주더라고요. 믿어줘요. 근데 이런데 우선 빠지지 않으면 꼭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성공의 바이러스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하면 된다 입니다. 자, 행정사의 분류. 행정사 일반 행정사, 그렇죠? 또 회사 행정사, 또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법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일반 행정사는 행정사법 2조에 규정된 업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모든 업무. 행정정부부처의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합니다. 저는 하다 보니까 별 업무를 다 했어요.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가수들만 모인 자리에서 가수에 대한 법인을 설립 하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한 30분간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기네 또 유튜브 채널에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노래까지 불러달래요. 근데 저건 그것도 감사한 것이 뭐 하지 못하면 또 한 곡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게 지금 제가 작사해서 저기 노래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저작권에 관련돼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작권. 그래서 일반 행사의 그런 업무, 아까 국가유공자 업무, 저희 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한 10여 명 같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뭐 여러 분야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한 해양행정 또는 섬개발, 심지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사 법인 해사인의 자문위원 교수로 위촉받아서 바로 지난 12일 날 인천 송도에 갔었습니다. 송도에 갔는데 굉장히 큰 데서예요. 굉장히 크게. 뭐 큰 높은 빌딩에 뭐 한 11층 전체를 사용하면서 교육까지 사용하면서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무인도까지 심지어는 개발하고 그런 문제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낙도, 뭐 섬 개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또 분쟁이 있을 때 행정 심판도 해주고 해양 심판 이런 걸 합니다. 외국 번역가 행정사들하고도 저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함께 모임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함께 만나서 영어나 중국어나 이제 일본어라든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준 거죠.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들을. 요즘에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 행정사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행정사가 지금 40만 시대가 가까워 왔습니다. 39만, 제가 이건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 40만 시대인데 올해 이제 지금 곧 얼마 있으면은 발표를 합니다. 또 금년도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40만이 훨씬 넘어가죠. 보통 5, 6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45만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39만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일본의 행정사 제도를 한번 보니까 일본은 46,205명이 개업을 하고 있어요. 창업을. 우리는 지금 뭐 개업 행정사가 한 1,000명이다. 뭐 조사해 보니까 또 실제 일하는 사람은 몇백 명이다. 뭐 8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공인중개사를 보세요. 집집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도 앞으로 마을 행정사로 또 활동하려면 개업 행정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인구에 비해서는 적어요, 사실은. 일본에도 개업 행정사가 이제 46,000이면 인구 1억 2,700만 잡고도 3,000명당 행정사 한 명 거래요. 우리는 8,000여 명인데 인구가 이제 5,125만 잡고도 약 9,000명이 부족해요. 지금도. 예. 행정사가. 그러니까 이제 개업 행정사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한 8,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아직도 부족해요. 그게. 그래서 그러나 남북 통일시에 대비해서는 한 2만 4천여 명이 필요하다. 왜 저는 이게 이제 북한 남북 관계도 알아야 되면 비전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특히 행정사님들은 이제 통일 이후에도 남북 행정. 근데 북한은 사실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의 서브 시스템, 하위 체제로서 행정이 존재합니다. 북한도 행정 기관이 있어요. 정무원도 있고 각 뭐 부서가 있습니다. 부처가. 그러나
거기에는 노동당 중심의 정치, 서브 시스템, 하위 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행정사도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제 정부 부처가 나옵니다. 중앙부처. 이 중앙부처의 업무들을 다 우리가 행정사들이 하게 돼요. 그렇죠? 국가보훈처, 유공자 업무, 그죠? 인사혁신처, 뭐 공무원 징계, 뭐 여러 가지 법제처 법 해석 문제. 이번에도 행정기본법도 법제처에서 이제 각 부처와 협력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키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처, 뭐 각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바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참고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각 정부 부처가 있다. 뭐 기획재정부, 교육부 업무도 이제 기획재정부 다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행정사 업무를 많이 했던 거 실무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인허가, 대학법인 설립인허가까지도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사이버대 총장을 연임했기 때문에 사이버대 설립을 좀 해달라 하는 요청도 들어와요. 얼마나 많습니까? 외교부, 통일부, 통일안보관은 이런 법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에도 평화통일재단이라든가 이런 법인도 설립을 제가 하면서 해봤습니다. 자, 법무부. 법무부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겁니다. 출입국 관리 업무죠. 법무부에. 그렇죠? 출입국 관리 업무. 이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다. 국방부, 국가유공자라든가 뭐 병무, 방위 문제, 또 문화체육관광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작권 문제라든가, 농림, 또, 축산, 식품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행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 환경부도 이제 환경에 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환경분쟁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보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얘가 그런 게 있어요. 시골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에서 아파트에서 짓는 옆에다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짓는 소리가 막 크게 나오고 이렇게 소음이 들리면 소가 죽어버린대요. 그게 그 분쟁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역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저는 역으로 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그렇죠.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정말 역으로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런 환경 문제, 층간 소음 문제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여성가족부, 여성에 대한 이런 고용노동부는 이제 노동부에서 많이 주로 이제 노무사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만 저는 노동 업무도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대치동 우리나라 강남에 대치동 하면 이제 대학에 잘 들어간다는 학원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학원을 개한 사람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학원을 폐쇄하게 됐대요. 영업정지 당하게 됐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직원들의 월급을 한 몇 달 밀렸더니 노동부에서 경고장이 날라왔대요. 이게 임금을 안 주면 그건 아주 큰, 잘못된 행위다 하면서 영업을 정지 또는 취소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어떤 거냐면은, 같이 동업을 한 사람이 투자하고 같이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투자는 않고 직원만 먼저 고용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월급 받으니까 그 직원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노동부에다가. 그게 좋다. 그럼 이거는 이제 노동 분쟁이 됐을 때,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는 노무사에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내가 우리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내용증 우편을 써줬습니다. 그 사실을 다 조사해가지고 증거까지 해서,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서로 조정해서 합의해서 잘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합의해서 잘 끝났어요. 얼마나 고마워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사에 얼마나 일이 많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얼마나 많습니까? 토지보상 문제. 그렇죠? 여러분 토지보상은 별도로 강의 들을 겁니다. 저도 부동산 공인중개사약도 1회 때 땄어요. 자격은 국가자격은 웬만한 거 다 따놨습니다. 왜? 행정사 하다 보니까 또 공인중개사도 필요해요. 국토보상은 토지보상은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더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업무는 변호사와 행정사만 하도록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출입국 관리 업무도 변호사 행정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입국 관리 업무도 교육을 처음에 제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업무를 수임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 출입국 관리 기관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출입국 관리 외국 여인이 우리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국적 취득을 하는데 그걸 좀 해달라 이거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못한다고 돌려보냅니까? 행정사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파서 입원해 있거나 어디 해외 출장을 갔거나 그렇죠? 긴급한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르지만 아니 사무실 학원에도 내가 몰라서 못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 하여튼 한다고 그러면 내가 좀 지혜롭게 짜냈죠. 정식 위임계약서는 한 3일 후에 쓰자. 그러고 나서 그때 와라. 그러고 내가 상담만 해주고 내가 더 잘게 검토해서 잘 해주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관련된 법을 아주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법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행사를 하려면. 국적법, 출입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3천만 원, 어떤 예금 증서나 또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게 있으면 되고 또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되고 본국의 범죄지를 저지른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다 조사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또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갔어요. 요즘에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찾아가서 다시 거기 공무원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아르켜 주더라고요. 아니라고 되면 양식도 갖다 주고 이 양식 써오면 됩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3일 후에 왔어요. 정식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잘 처리해 줬어요. 그래 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자기 생에 그렇게 어렵게 여러 사람한테 댕겨봤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고 바로 양식 주면 써오라는 건 처음 봤대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했습니까? 여러분 경험 없다고 그 분야에 어떤 문제에 경력이 없다고 절대로 뿌리치지 마시고 최대한 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육이라든가 다른 데 이런 일이 많아서 조금 초창기 3년보다는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가 너무 아주 열심히 했어요. 다양하게 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서도 저는 자신감 있게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실질적으로 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다 해양수산부도 아까 해양수산에 관한 업무라고 우리 해사행정사 그렇죠? 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이거는 경영지도사들이 주로 할 일이에요. 저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이쪽도 많이 관계했습니다. 경영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100개 기업 진단지도 있지만 중국의 기업도 큰 한 100만여 명 모인 그런 직원이 있는 곳도 진단을 해봤어요. 그리고 각 성마다 한 20개 성을 돌아다니면서 경영 전략, 경영 컨설팅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성장 시장들이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현장. 그 고위공직자 들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열심히 도전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보면서 경영을 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도 이제, 경영 지도사들이 주로 이제 하는 업무인데, 우리 행정사도 행정에 관한 업무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우리 청급은 대개 다 이제 각 뭐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사, 관세청은 관세사. 그렇죠? 또 조달청, 통계청 우리 행정사 소속입니다만은 검찰청은 행정 업무는 우리 검찰 업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에 관한 건 사법에 관한 건 또 이제 법무사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요. 또 경찰청 다 우리 행정기관이니까 특허청은 별일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만 더. 요즘에 또 질병관리청이 굉장히 모여가지고 질병관리 업무도 여러분 보세요. 중소기업 간에 또 이제 중소사업하는 사람들이 분쟁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행정사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많다.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우리 정부 부처를 보면서 얼마나 다양합니까? 중앙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업무까지. 그렇죠? 각 공공기관까지. 이따 행정기관에 관해서는 민원행정처리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양하게 우리가 종합적인 법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최근에 국회 법률이 제정이 된 법들을 바로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도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캐치해가지고 바로 보고 해야 알잖아요. 행정사들이. 굉장히 그 시대에 돌아가는데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법제처 국가정보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제정된 법. 저도 이번에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이 제정공포돼서 이제 국가에 시행되는 걸 이런 걸 다 이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서 판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판례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이 행정에 관한 판례들은 우리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정사를 하면서 특히 저희 사무실에 이제 교육생들이 오시면은 꼭 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아까 출입관리사무소는 제가 출입국관리를 업무를 처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를 꼭 실습장소를 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출입국 대행기관 업무를 받으려고 한 120만 원 주고 3개월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뭘 하려면 집요하게 또 그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파고 드는 성격에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 우리가 서초구가 냈으니까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는 등록을 하는 기관. 그럼 이제 우리 한 30명씩 들어가면 그 팀장이 또 공무원이라 우리를 잘 대우해 주더라고요. 아주 강당에 모아놓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잊혀지지 않는 게 하루에 어떤 사람은 30건씩 자동차 등록을 한대요. 최소 3만 원, 5만 원이래요. 30건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는 그냥 자자분한 거 하지 말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자분한 거라도 많이 하니까 하루에 30건씩 하니까 그렇게 많이 한다. 근데 행정사들이 안 하고 행정사학이 없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들이 우리가 할 업역을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해야 할 일도 많아요. 할 일을 찾지 않고 안 하니까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지. 행정사에서 뭐 돈도 안 되는 거 어떤 사람도 그래요. 차려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입관리사무소 또 행정법원에는 꼭 가요. 행정법원에도 가면 행정법원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줘요. 그 판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행정사들이 한 3, 40명 가니까 아주 올 때 선물도 주고 또 재판한 것도 다 보여주고 재판하기 전에 영상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행정사가 직접 관련 있는 거예요. 어떤 관련입니까? 음주 운전에 걸린 사람이 면허가 취소됐어요. 제가 술을 잔뜩 먹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사람이에요.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집 근처에 내려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 요금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운전사가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더 달라니까 못 주겠다 하고 싸움이 붙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주는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운전대 한번 돌려봤어요. 그 순간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취소 기준이 훨씬 넘었어요.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런 사건을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음주운전에 관한 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바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거쳐서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대리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대리권에 가서 행정심판을 대드리겠습니다만 빨리 그 대리권도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없다 보니까 서류로 내고 서류로 보완하다 보니까 가서 변호도 못하고 변론도 못하고 증거 제출도 제대로 하는 게 미흡해서 거기 졌어요. 행정소송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행정소송에 가서는 이겼어요. 왜? 그 음주운전이라고 취소된 차주가 자기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운전을 안 했다. 그런데 취소가 나서니 억울하다. 그러니까 대리운전기사를 막 어떻게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 당신 이 자리에 내려주지 않느냐? 그것만 입증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입증해줬어요. 이겼어요. 음주운전 면허의 취소를 취소한다. 행정심판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정부 취지가 음주운전 면허를 취소한다. 그렇죠? 근데 취소를 취소한다니까 다시 복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뛸 듯이 기뻐하는 이런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사에 관한 전문 이렇게 법률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 관한 법이 바로 4,600여 가지다. 그렇죠? 예. 국가법령 5,000여 가지 중에, 예. 그래서 행정기본법이 9월 24일 시행 공포됐다. 여러분, 이걸 참고로 하시고, 바로 우리가 행정사는 민감해요, 법에 대해서. 지난 제가 9월 달에 강의할 때, 9월 24일 이전에 강의할 때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뭐 대충, 이런 법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행됐으니까 과감하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사가 알아야 될 주요한 법령. 여러분, 이제 이건 간단히 이제 우리 행정사 관련된 얘기만 하고, 한 10분까지 하고 한 10분 또 쉬었다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헌법. 헌법은 우리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그때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한 6, 7년 할 때, 그때 달달 애워놨던 게 지금도 애워진 게 그대로 생각이 나요.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다. 최고의 법이다. 이것만 알면 다른 문제, 어떤 문제 나와도 또 쓰겠더라고요. 최고의 법, 기본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잘못되면 위헌소송한다 그러잖아요. 헌법이 잘못되면, 그렇죠? 헌법에 타당하냐. 이 헌법에 바로 모든 게 기본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 그렇죠? 헌법에. 네? 또 국가 기본 조직에 관한 문제. 또 작용에 관한 문제. 이런 게 다 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기본 조직이라는 건 정부 조직, 지방자치 조직, 다 조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용,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모든 작용. 이게 다. 근데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헌법만 가지고도 뭐 6개월 이상 공부하고 그랬어요. 우리 대학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본 중요한 거. 그리고 중요한 조항이 이제 1조, 4조, 5조, 10조. 이거는 행정사는 국민 편익 행복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했는데 바로 그게 헌법 총괄에 국민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 저는 특히 북한 행정을 적용하면서 평화 통일에 관한 일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행정사도 노력해야 한다. 국민 행복을 위해.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행정사는 반드시 정부조직법상 조직을 꼭 알아야 되고, 이제 지방자치조직, 각 공공조직을 알아야 우리가 일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사법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과목에서 민법, 정치,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 나오죠. 또 민법, 행정절차법. 아까 행정학 개론적인 얘기는 아까 행정학 개념을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도 조직과 인사행정, 행정학에는 이제 조직행정, 인사행정, 또 재무행정의 종합형이 나옵니다만 경영학하고 똑같더라고요. 경영학도 그래요.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그건 관리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다닐 때 보니까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고 아래층에는 바로 아래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어요. 가보니까 과목이 똑같아요. 우리가 배운 게. 다만 적용 대상이 다르잖아요. 행정학은 뭡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정부 지방자치기관, 공공기관. 경영학은 뭡니까? 사기업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경영학을 그렇게도 부릅니다. 사적인 행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에서는 이제 사교육도 있고 공교육도 있습니다. 공립학교도 있고 국공립학교도 있고. 그러나 아까 교육부의 산하의 그 학교 폭력 업무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교육에 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도 교육 행정이라는 말을 주로 써요. 교육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사무관리론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 행정실무법에서 이제 행정신방 사례 또 행사법 이제 할 때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법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이번에 기본법도 보니까 민법의 행정 모든 기간을 계산하는데 민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민법을 준용한다. 다른 특별한 법이 없을 때. 행정기본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민법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민법은 사법이지만 행정법은 공법이지만 사법이 민법을 알아야 행정법을 알 수가 있고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고 행정처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법은 뭡니까? 개인의 권리 일반 사법입니다. 실체법적 법입니다. 소송법이 절차법이라면 그래서 이러한 법을 알아야 되고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라는 것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항상
중요시 여깁니다. 민법에서는.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 개념을 알아야 행정법의 행정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건 뭐세요? 단독으로 이것도 우리가 재단법의 설립행위는 바로 우리가 행정사들이 많이 하는 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호적 신고라든가 뭐 기타 뭐든가 하는 것도 이제 행정사들이 할 일입니다. 뭐 그러나 그건 요즘에 본인들이 많이 해요. 인터넷으로. 또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계약, 공동 목적을 위한 일단 합동행위. 이거는 법인 설립, 특히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 해당. 이것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을 알아야 할 수가 있어요. 민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의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설립한다.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무관청이라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 해서 합니다. 상법상 법인 설립은 또 어떻게 되냐?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그렇게 됐어요. 상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등기함으로 설립한다. 주식회사 한 명에서 합작해서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유한회사.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아시고 오늘 이게 민법까지 하고 잠깐 쉬셨다가 행정법, 행정기본법, 행정사법 또 행정컨설팅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잘 쉬시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 주셔서 너무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어요? 예. 자, 잘 쉬셨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쉬는 것도 요령이더라고요. 저도 어느 때 강의를 아침 9시부터 야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학에.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10분 딱 쉬는 시간에 그냥 누워서 자버렸어요. 딱 10분 있으면 깨져요. 그래서 그렇게 피가 또 깨끗해서 그 다음 강의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분 쉬는 시간에 또 물론 잘 쉬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뭐 법학 행정학이 좀 딱딱한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얘기를 가끔 이렇게 많이 해드립니다. 일부러 또 실제 했던 경험했던 얘기들을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 딱딱한 가운데 그 안에 큰 우리 국민을 위한 편익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들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법은 공법이잖아요. 행정의 개념. 그렇죠?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입니다. 아까 민법은 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법. 개인과 개인 간의 법. 상법은 상사법이고, 그렇죠? 공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이 행정법이다. 행정 주체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이다. 아까 헌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이다. 헌법도.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 조직 및 작용에 관한. 행정 조직이라는 게 이제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공공조직,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행정사를 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행정작용, 행정행위에 가는 거죠. 행정처분에 가는 거죠. 행정처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처분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의 원칙. 이제 행정법의 원칙이 이번에 행정기본법에서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법의 원칙이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 전에는 우리 행정법의 일반 행정법에 보면 법률 유보의 원칙 이렇게 했어요.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 법 중심으로 법의 근거에서 뭐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법의 근거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들은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공무원에 있을 때는 법의 근거에서 했는데 행정사들도 법의 근거에서 해야 되지만 과연 공무원들이 법의 근거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게 또 행정사예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시험 본 분들은 시험 출신으로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이 절대로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례의 원칙. 이건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 이런 얘기죠. 특히 이거는 이제 예를 든다면 뭐 공공도로를 낸다. 개인의 토지가 다 수용이 됐어요. 공공도로의 유익만 생각하고 그 토지 수용하면서 토지 지주들한테는 헐값을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헐값으로 저기 땅을 산다든가.
공익과 사익의 적정한 비례를 이루어야 된다. 비례의 원칙. 성실 의무. 이 원칙입니다. 권한남용 금지. 우리 이거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바로 행정기본법에도 성실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법에 다 그 적용이 같이 되는 거예요. 민법은 일반 사법으로서 공법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 권한 남용을 금지한다.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뭐 해도 안 되잖아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권한을 남용해서 하는 것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법의 원칙을 알아야 이게 여기 위반되는 건 전부 행정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원칙을 꼭 알아야 된다. 행정심판 쓸 때도 이런 원칙을 잘 대입해 봐야 돼요. 과연 법률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했느냐. 신의 성실의 업무를 따라서 이 사람이 잘했느냐. 공익과 사익에 비례해서 잘했느냐. 또 권한을 남용했느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했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 국민의 합리적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이제 올해 공직에 계시고 또 행정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국민들이 비교적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뭐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허풍을 치거나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또 지나치게 그냥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거짓 뭐 사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합리적 신뢰를 보호를 받아야 된다. 부당결보 금지의 원칙. 행정작용과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작용과 관련 있는 의무만 부과해야지 관련이 없는 다른 의무를 부과하면 이거 위반이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본법에 이번에 다시 정의된 행정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겁니다. 전에 이제 법상 행정의 원칙 거기에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행정행위란 뭡니까? 행정처의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권력 활동을 하는 단독행위다. 자, 여러분 민법에서는 몇 가지 행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민법의 법률상 행위,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행정법상 법률행위는 권력적 단독이다. 국가기관에. 그렇다고 해서 단독행위라고 해서 국민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청취, 공청회, 또 의견을 듣는 그런 모든 기관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법에도 그런 게 다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를. 뭐 어떤 법을 하더라도 입법 예고도 미리 해야 되고 다시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공권력 활동이지만 또 행정에는 법 저합해야 된다. 법에 항상 이건 아까 원칙과 마찬가지로 공정해야 한다. 이것도 원칙에 있는 거. 내용 실현이 담보돼야 한다. 내용 실현이 담보돼야 하는데 엉뚱하게 뭐 땅에서 하늘에 달을 놓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실현이 전혀 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성, 불가증력. 이건 어떤 소송에서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에서 확정되면 다시 행정소송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확정됐을 때는 이건 불가증력이나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행정구제제도의 특성.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행정구제제도입니다. 그 행정구제제도 정송제도의 특성에는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립권을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국가배상법 2조와 헌법 23조라. 국가배상법 2조와 헌법 23조는 뭐가 다릅니까? 엄격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에는 행정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위법행위. 자, 헌법 23조는 뭡니까? 국가의 적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당했을 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 차이가 있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국가의 위법행위, 법에 위반해서 한 행위. 적법행위는 손실보상. 그러니까 이건 토지보상 같은 거. 공공도로를 논다, 공공개발을 한다, 적법행위잖아요.
국가에서. 거기에서 이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 토지를 뺏겼을 때, 그때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구별하시면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이건 이제 행정심판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이거는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또 대리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법률 전반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개념 정도 이렇게 아시고 하면 됩니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가는 겁니다. 행정법원이 양재동에 있어요. 서울에. 서초구 양재동. 저는 거기도 많이 아까 시집생 데리고 가봤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때 국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위법 부당한 이런 것이 그러니까 법에 위반하면, 그래서 아까 행정의 원칙을 또 알아야 된다. 행정 기본법상 원칙도 알아야 된다. 위법한 행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부당한 행위, 아까 권력을 남용했다든가, 또 행사 불행사 행위, 그건 뭡니까? 이건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을 알아야 돼요. 자위를 행사한 행위, 부자기론의 행위. 자위는 뭡니까? 실제 권력 남용이나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받았을 때. 부자기는 뭡니까?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을 안 함으로써, 그렇죠? 안 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받았을 때.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학교법인 설립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 옆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었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었어요. 그럼 부작위로 인한 위법 행위잖아요. 그때는 행정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작위로 인한.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요. 심판 대리권이 있으면 행정심판 대리권을 통해서 부작위로 인해서 안 해줬을 때 다시 또 참 대리권을 수행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그거는 빨리 우리가 대리권을 입법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아까 이제 행정소송은 이제 변호사들이 주로 할 일이니까 오늘 이거는 뭐 크게 행정심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행정소송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다. 그런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에 가도 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도 되고. 그러나 아까 음주운전에 관한 건 반드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법상 공무원 징계라든가 토지수용 재결, 노동위원회 재결, 세법상의 처분, 음주운전 등, 이건 필요적 행정심판입니다. 특별법상, 세법상, 또 공무원 징계, 이런 문제는 반드시 토지수용 재결, 이런 것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리권 문제에 있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사법,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냐. 행정심판법 제18조 보면 행정사는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대리로 행정심판청을 하죠. 위원회 허가를 얻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청해봐야 또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18조 3항에는 보니까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사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까 보세요. 원래 이제 우리 행정사 제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때 사실 이렇게 변호사들이 각 분야에 다 이런 대리권을 갖고, 법정 대리권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사법이 시행돼서 명실공히 행정사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도 원칙을 갖고 앞으로 이게 행정사법 개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무효 행정심판의 종류입니다만 보통 취소심판이 대부분 많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고, 의무이행심판, 이제 어떤 행정소송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행정처분에서 취소심판에 관해서는 많이 할 겁니다. 자, 행정심판법.
이게 아까 기간에 관한 문제. 예?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아까 뭐예요? 민법의 규정에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따라야 된다. 민법의 기간 준용을. 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걸 이네. 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런 걸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쓸 때 먼저 처분서를 봐야 돼요.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 아, 이거 거기에 근데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이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공무원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이렇게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다. 또는 90일 이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다. 또 30일 이내 아까 행정기본법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걸 써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행정공무원들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 행위가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이건 행정심판에서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잘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또 이제 당의 행정청에 들어오는 행정심판위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급행정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에 가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제 행정심판 해볼 때, 어디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구청에 바로 직접 상급관청이 서울시입니다. 그렇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얘기해야 돼요.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다 했을 때 거기서 불복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그건 다 공직에 계신 분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청구치, 이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습할 때 이런 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심판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할 걸 믿고, 아까 있잖아요. 청구 취지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그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막 이렇게 한다든가 간단하게 써주잖아요. 청구 원인에서는 사실관계. 몇 월 며칠 음주운전 취소당했다. 몇 월 며칠 영업정지 정지당했다. 이런 거 이제 사실관계를 써주고, 위법부당성. 아까 행정의 원칙이잖아요. 위법부당하냐 그 처분청에.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느냐. 이런 걸 봐줘야 되고, 여기 이제 법률보호 원칙, 또 행정심판은 부당행위도 인정한다. 부당성. 행정소송에서는 주로 이제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우리는 부당행위까지도 추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비례 원칙이 제대로 되느냐.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신뢰의 원칙.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아까 그래서 그런 것, 행정의 원칙을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행정심판서 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정기본법입니다. 여러분,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원래 구조는 40개조, 부칙 7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9월 24일, 이게 정식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법령에, 이제 과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제 국회 통과가 돼가지고, 또 공포가 되는데, 6개월 후에 실시돼서 9월 24일 날 지금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9월 24일이면 바로 지난달입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여기 이제 목적이 보세요. 목적. 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과 사항을 규정한다.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행정사는 적법행위를 해야 한다. 그게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또 국민의 권익보호에 행사법 제1조의 편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2조에서는 각 정의가 나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법령이라든가 이런 해설이 나오니까, 법령 또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해설도 나오고,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은 어떻게 돼요? 정부 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또 기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따 민원처리법, 민원행정처리법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의 원칙을, 행정법상 원칙을 명문화했다. 이건 아까 이제 원칙을 다 행정법 기본 원칙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원칙인데, 아예 여기에 이제 행정 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그죠? 또 적극 행정의 토대를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고의 효력 발생을 명확하게 법률 수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국민 권익보호위해서 또 법집행을 위해서 크다는 게 이미 이제 모두 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인식, 행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관님들은 국민의 이 행정기본법을 반드시 알고 앞으로 이제 행정사무 처리하는데 잘 해나가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다시 이제 우리 행정사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사는 연역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06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 교재 또 보시면 쭉 나옵니다. 제 교재 여러분들 저기 행정사 법령 제도 이외에 또 기본 소양 교육 교재 다 받으셨죠? 1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제가 뒤에도 보시면 제 교재 편찬위원으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제가 쓴 거를 오늘 강의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시죠? 그럼 이제 참고로 그 교재를 제가 썼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재 충실하도록 파워포인트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법령 제도 이해이기 때문에 법령 제도 이해 중심으로 거기는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쪽에 충실하도록 해서 교재 한번 보시고, 참고로 혹시 교재 보시고 또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 전화번호 하나 적어놓으셔도 됩니다. 010 교재에다가 010-3709-7156 010-3709-7156 개인정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공익에 필요하다는 것, 우리 행사인들이 필요한 거는 제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밝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저한테 전화도 많이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또 교류도 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그렇지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함께 만나서 서로 얼굴도 보고 뭐 명함도 교류하고 좋잖아요. 근데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가 뭐 찾아뵙지는 못하고 얼굴을 못 뵈고 화면상에서나 뵈니까 이게 영광이 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또 온라인 시대에는 요새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또 입력을 해 놓으시면 서로 이렇게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의심나는 거 있으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에 관해서는 이제 아까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나 다음 박완신만 쳐도 쭉 제 이제 양력이나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뭐 어디 교수로 있었다, 공직에 있었다, 뭐 총장으로 있었다 하는 게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또 특히 제가 이제 우리 대한행사회 행정사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런 강의 내용도 매회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강의에 바로 얼마 전에도 회사행정사 법인에 대해서도 나갔고, 행정기본법에도 이제 미리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도 또 행정사 강의한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박완신 TV 유튜브 치면은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고 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박완신 TV 채널도 해주시면 고맙겠다. 우리 대한행사를 더 크게 알려야 됩니다. 알려서 좀 더 발전시키고 행정사가 정말 이런 일을 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행정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에는 법인 설립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인 설립을 3명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사 3명 이상이면은, 그리고 행정사회 설립 및 행정사회 회원 의무 가입 제도가 또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반드시 이제 행정사회는 거기에 가입을 해야 또 행정사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일본에 보니까 일본도 그렇게 해서 대한행정사회로 하나로 통합이, 일본 행정사회도 일본 행정사회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거기도 반드시 협회에 등록을 해야 이렇게 행정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하도록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퇴직 전 1년 이내 근무한 행정기관 업무 수행은 수임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사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일간 기본 소양 교육, 5일간 실습 교육을 합니다만은
사실 전에 제가 초창기 1회 때 받을 때는, 1회 1일 때 받을 때는 이제 일주일간 기본 소양교육, 3주간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간을 받았는데 아마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행정사 종류는 아까 있잖아요. 회사 행정사를, 옛날에 기술 행정사를 회사로 바뀌었고, 일반 회사, 번역 행정사.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 거쳐서 이렇게 다 통과돼가지고, 이번에 6월 10일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대한행사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육연수원 이 자리에서 바로 6월 10일 오전에 제가 초대 이사로 임명을 받아서 여기서 이사회를 하고 결의를 한 다음에 바로 국방부 컨벤션 센터에서 김만보 회장님의 회장 취임과 함께 그때 정말 각계 정말 대표 또 중심 정부 기관의 기관장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화환도 보내오고 우리 행정사회가 출범을 멋지게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행정사회가 크게 발전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자, 이제 행정사법 우리가 시행령에 보면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국적 취득 업무할 때 제가 출입국 관리 업무 또는 출입관리법, 국적법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봤다. 이 시행령에 보면 좀 더 구체화돼요. 우리 행정사법도. 그래서 제가 시행령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행정기관에 관해 인허가 등의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입 불가하다. 이렇게 됐죠. 예. 행정사법 2조 1항 5호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또는 신고 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입 불가하다. 사실 말하자면 이제 그 법조인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에 한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전직 정관 예우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도록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 시행령도 6월 10일 시행된 이제 행정사법 시행령 여기에 보면은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또 나와요. 행정기관의 범위,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행정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기관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은 다 우리 행정사 자격을 받아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저도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입법기관의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제 유튜브에 보면 그것도 나옵니다. 입법기관의 공무원들 모아놓고 제가 강의한 거. 그래서 입법기관도 행정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들도 뭐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행정사역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만 국회의원 중에 공직생활을 오래 한 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 행정사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 지난 10월 달에도 저한테 교육받고 저한테 실습을 한 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입법기관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법원 행정처라든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행정기관에 해당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으로 돼. 그러니까 여기 행정기관을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우리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기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행정에 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앞으로 행정사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행사법 내용 아까 1조 목적은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국민 편익, 행정제도의 발전.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행정사는. 그러니까 저는요. 계약서를 쓸 때도 위임계약서라고 씁니다. 위임계약서. 왜 위임계약서로 씁니까? 행정사법이 위임을 받아 업무 처리한다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도급계약서, 뭐 무슨 계약서, 뭐 여러 가지 쓰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위임계약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자, 행정사들이 이 계약서, 각종 계약서는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행정사에 일할 때 이런 게 부딪히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와서 계약서를 써달라. 임대차를 했는데 계약서 써달라. 이런 게 와요. 여러분 이럴 때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한번 내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있다는 분 손 들고. 예, 쓸 수 없다는 분. 예, 없다는 분도 계시고.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어떤 계약서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쓸 수 없다는 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 공인중개사들이 써야 할 계약서만 단순히 써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개 행위를 했을 때는 중개사법이 위반입니다. 중개 행위란 뭡니까? 집도 보여주고, 가격도 조정해주고, 물건도 받아놓고, 홍보도 해주고, 그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혹시 법무사 자격 가진 분도 행정사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법무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가면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들이 있는데 법무사한테 그런 계약서가 많이 들어온대요. 왜? 자기 당사자 간에 그냥 거기는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그냥 계약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나. 그러면 법무사가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편리하니까 등기까지 해달라 하고 온대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저 시골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하소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단순한 계약서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공인중개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반드시 물건을 받아가지고 서로 소개도 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해줘야 돼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인중개사는 밑에다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어디 공인중개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 쓸 때는 행정사라고 밑에 쓰고 그걸 쓸만큼 두 분이 단순히 계약했다 이렇게 써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써주면 안 되죠. 행정사 이름까지 써서.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건 왜 얘기하느냐. 이제 공공기관, 아까 이제 중앙행정기관, 행정기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아까 거기는 똑같죠? 이제 법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행사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왔고,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 이와 같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그렇죠? 이건 우리가 행정기관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그냥 이제 법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기관 아니다. 이렇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또는 기관. 공공기관들이 많잖아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라든가 이런 거.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요즘에 공사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거.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이것도 행정기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행정이란 말을 주로 쓴다. 아까 그랬죠. 저는 이제 대학에 법과를 다니면서 또 교사 자격증을 그때 교직 과목을 쭉 공부해서 땄어요. 왜냐하면 교직 과목을 해야 어디 가서 강의할 때라든가 또는 인간관계 할 때 그 필요하더라고요. 교육 심리라든가 인간관계 여러 가지 같이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법도 제가 가지고 이제 여러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교수법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법이 있고 교수 방법이 있고 교육 과정 방법이 있고 교육 행정 방법, 교육 평가 방법 이런 방법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 방법, 교육 행정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 행정을 맡아서 하는 우리 김경덕 중앙교육연수 원장 또 거기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장 대리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 교육 행정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행정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런 법.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학교, 교사나 국공립대학의 총장들도 와서 행정사 교육을 받았어요. 대학의 총장들. 행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도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국공립학교 한 33명 교사한 사람이 바로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역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과 또 행정절차법에도 이렇게 행정기관이 나옵니다. 이 절차법은 우리가 행정절차, 행정심판절차라든가 모든 행정절차, 행정행위, 여기 절차법을 알아야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절차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기서는 이제 행정처분이라는 거. 우리 행정청이 어떤 처분하는 거, 그런 것이 상당히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 예고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참 행정심판, 사전에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그리고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는 요즘에 특히 코로나 대책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은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됐느냐 안 되느냐. 최근에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적용 보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또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항상 국민의 권익이 나오지 않아요. 편익보호. 또 신뢰성,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이거 행정의 원칙에 항상 나오니까 어느 법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충분한 행정 절차가 되어 있느냐. 비송사건 절차법 또는 비송사건이라는 뭡니까? 비송사건이라는 건 예를 들면 소송사건과 구별되는 것이죠.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입이자 그런 것 같아요. 소송사건과 구별되기 때문에 비송사건. 그래서 비송사건 하면은 이건 주로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비송사건 하면은 이제 이 사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비송사건에서 많이 보는 건 법인 설립해서 청산 절차, 해산 절차 할 때 행정사들이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합니다. 법인 설립, 비송사건 절차상 주요 업무, 민법상, 상법상, 법인 설립, 해산, 청산 절차, 법인 등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해당되니까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 공탁 감정에 관한 사건, 이런 것들 전부 비송사건이 한다. 이제 민사나 형사 소송사건이고 행정소송사건이 아니고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행정사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사 실제 업무 영역.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행사 법령 제도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할 과목을 전반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런 강의로 다 뒤에 이제 하게 됩니다. 출입관리 행정, 행정심판 권리구제, 사실조사, 교통조사, 부동산 손실보상, 신고 자동차 등록, 법인 설립 인허가, 권리의무 계약, 민원행정. 이런 건 전부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들의 종합적인 이런 업무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행정사법상 윤리와 자세. 어떤 것이 있느냐. 보세요. 기본 윤리.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해야 하는 행동을 지향해야 된다. 전문 자격사에서 어떤 품위. 항상 행정사의 품위가 중요하다. 또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서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민편익, 공공이익. 바로 우리 행사법상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바로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전달, 상담 능력, 신뢰성.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행정사는 의사전달 능력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행정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나오고 또 리더십 이론도 나와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러니까 행정학도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이 기본, 행정사 시험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야 돼요. 조직관리, 인사관리,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 리더십 이론. 의사전달 기법에서 보면은, 의사전달, 사회 문화도 알아요. 기법에서 보면은 항상 명확하게 해라. 명확성. 그렇죠. 바로 시사성. 법이 개정되면 빨리빨리 우리가 이게 해나가야죠. 시사적인 이야기 옛날에 너무 물론 과거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적시성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봐가면서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 우리 행정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또 인간관계, 스트레스, 리더십, 성김 협력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도 우리가 아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래요. 그래서 성공 덕목 4요소가 있는 뭐냐면 지식, 지능, 기술, 자세. 자세가 97%를 차지합니다. 그중에 특히 인간관계가 85%를 차지한다.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사연과의 서로의 좋은 관계, 인간관계,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또 스트레스 리더십, 이것은 뭐냐면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의 관리도 잘해야 돼요. 지식관리, 건강관리, 여러분 건강해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관리. 그 다음 슈퍼 리더로서의 협력관계,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해서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셀프 리더로서의 섬기는 관계,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섬겨야 되니까 이런 걸 잘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행정사 할 때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요즘에 안 쓰고 생년을 주로 씁니다만은 이런 게 잘못 유출했다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얘기할 때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여러분들이 잘 허락을 받고 한다든가, 또 아까 나처럼 내가 여러분 내 개인정보, 내 전화번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의가 있으면 연락하세요. 내 유튜브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거는 자기 개인 이렇게 하는 건 공익을 위해서 또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하면 괜찮지만, 그러나 남의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행정사로서의 윤리는 행정사법에 규정된 겁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조에 따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3조 행정처분에 관한 대리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행위가 돼 있으니까 우리 행정사가 참 대리권에 관한 문제가 제한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건 빨리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는 일은 영업정지, 취소구제, 면허정지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 650여 가지를 추정하는데 사실은 수없이 더 많아요. 행정사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가 있는데 몇천 가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자역사에 관련된 소송 업무라든가 등기 업무, 부동산 청구 업무, 조세 신고, 이런 업무는 이제 그쪽 전문사에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이건 이제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 성실히, 신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고의 과실로 유민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또 이런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를 주는 행위,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출장을 갔거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 거부했다가 잘못하면 이건 또 문제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한쪽의 위임을 받아 업무에 관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 같은 업무를 위임받은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해봤어요. 학교 폭력 업무 있잖아요. 가해자 측 부모들이 와서 자기를 구제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피해자 측 부모도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해관계를 서로 달리하잖아요. 그때 맡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때도 두 사람이 어떻게 잘 공동으로 합의를 유도해서 잘 해결하라고 하는 유도해서 하는 그런 조정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참고로 그거 말씀드립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업무에서 그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업무를 범위를 벗어나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수차 나온 얘기입니다. 또 행정사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업무 처리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업무 처리부. 요거는 제가 항상 보면 7월 달에 서쪽 구청에서 업무 처리부 내달라고 와요. 그러면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정부에서 해달라. 근데 업무 처리부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데 1년 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 이런 걸 적어서,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안 해놓으면 이게 작성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첩이라든가 또 업무 일지, 또 상담 일지 이런 데 다 써놓습니다. 써놔가지고 이 업무 일지 쓸 때 참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행정적인 관한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행정사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실수를 받고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오늘 봤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해야 돼요. 각 광역단체장으로부터 행정사 교육 수료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에
행사 업무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만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어느 분들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행사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또 출입국 업무는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을 해야 또 출입국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저는 대행 등록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행사협회 등록까지 해야 행사협회 등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담해서 계약서도 쓰고 또 행사업무 처리부 작성해서 이게 모든 걸 해야 되는 이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사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각각 행정심판에 관한 이 절차는 각 업무 이런 분야가 있을 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유공자에 들어간 이런 기본법을 먼저 찾아야 돼요. 거기에 관련 법을. 그럼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 또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영업정지 취소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저는 처음에 이제 어떤 전문의 친구가 노래방에 갔어요. 갔는데 미성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영업주가 그냥 20세 이상 되고 하니까 그냥 들여보냈어요. 맥주도 한 잔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구청에서 와가지고 단속에 걸렸어요. 영업정지가 됐어요. 3개월. 나한테 구제 요청이 왔더라고요. 근데 항상 여러분 신분증도 볼 때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뭘 증명 하나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래요. 핸드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를 보여줄 때 해야 돼요. 이제 기업주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차이가 있었다. 또 우리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관한 도로교통법, 또 아까 출입국관리 국적권, 또 학교 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 학교 폭력에 관한 거, 건축법, 또 이제 토지 보상에 관한 취득 보상에 관한 업무, 부동산 공시가격 이런 업무. 저는 부동산 공시가격도 금년에도 좀 오르고 작년에도 올랐어요. 아파트 동대표들이 회장단이 전부 찾아왔어요. 공시가 올랐는데 억울하다. 너무 많이 올랐다. 안 하고 좀 해달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또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의견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내고 이의신청 내고 다시 안 되면 행정심판을 가야 돼요. 그런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그게 조금 조정이 됐어요. 그냥 고맙다고 사람들이 할 때 다 주변 가격 조사까지 다 했어요. 가격하고 주변 공시 가격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다 또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 별일이 많잖아요. 또 이제 인허가 대리 업무라든가 이런 게 또 환경 분야, 아까 환경 분야나 자동차 관리, 도로교통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걸 이제 음주운전 그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 기준, 정지 기준을 제 도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상담 컨설팅 이것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우리 행정사법 제2조 6항이죠. 행정관계법령 상담사문 이것이 바로 컨설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기업 진단 지도를 해보니까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이에요. 의사들이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게 컨설팅이잖아요.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세계적인 용어입니다. 변호사도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공인중개사도 컨설팅이란 아예 과목이 있어요. 교육 과목에. 제가 공인중개사도 교육도 해봤습니다만 아예 거기 컨설팅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는 것이 이게 아주 국제적으로 저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강의 내용이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단해서 해결한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바로 변화를 실현하는 어떤 조직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원이 오면 잘 상담해서 그 업무를 진단해서 처리해 주는 것.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을 잘해야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즘에 얼마나 지금 여기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뭐 이런 게 나옵니다만 이런 시대에 맞는, 요즘에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에 맞는 우리 행정사도 개발을 해야 돼요. 정보,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컨설턴트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마지막 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고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에 수사하겠어. 로고스적 설득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행정사님들이 고객들이 국민들에게 설득할 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논리가 정해져야 되고 풍부해야 돼. 우리 행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야 돼. 로고스의 설득 방법입니다. 행정법에 관한 모든 행정의 법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야 돼. 실무 경험도 풍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강의할 때 보면은 사실 학문적인, 이론적인 경력도 중요하지만 또 실무 경력도 중요해요. 사실 강의할 때. 그래서 제가 실무를 한 10여 년 하면서 제가 법학, 행정학, 전공학 하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필요하다. 파토스, 감성 호소하는 것도 필요해요. 운전면허 취소당해 왔는데 여보시오 당신 술 먹지 말라서 술 먹고 그러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뿐 없겠지만 얼마나 안타깝냐. 어? 이렇게 좀 동정하는 식의 어떠한 그 상담법, 감성, 파토스, 에토스. 그래,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 진실한 상품, 신뢰성, 설득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나한테 업무를 이 사람한테는 맡겨서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믿음이 간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인간경영, 경영이라는 게 인간경영이라고 했어요.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신뢰성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저는 감사한 게 제 이름이 여러분 박완신입니다.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죠?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행정사기에도 이런 강의하면서도 이게 참 이름이 잘 지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정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 시대, 정보화 시대, 앞으로 세계화 시대. 요즘 가요도 부르면 그 세계화로 가는 트롯 그렇게 많이 K 트롯 K 팝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세계화로 가는 행정사로서 발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 변화되는 현대 환경 변화에 맞는 바로 행정사로서 여러분들 다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손도 들어주시고